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 동원 배상 해법 최종안을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정부 논리에 피해자 측은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나간 대통령실 속보 포함해서 잠시 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50%를 넘어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해석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해몽을 들어보고 대통령실 대화방 논란 등 현안들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강제 동원 정부안 관련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해법 최종안.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정부 해법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관련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이 지급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는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한일 관계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 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조치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오후 12시 30분쯤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本日韓国政府により発表された措置を2018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ます。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측의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오후 중의원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측 발표안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을 일본 측이 어떻게 내놓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경제계 역시 우리 정부 안에 맞춘 가시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죠. 네, 일본 게이단렌이 한국 정경련과 함께 가칭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단체들 역시 일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러한 움직임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원하더라도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일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가해 기업들의 기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오늘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고 기업은 일본제철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번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서 일본에선 그 배경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제시안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는 한국 총선 국면에 가까워진 만큼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양국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안전하며 튼튼한 더욱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정부 최종안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굴욕적인 외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동량처럼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동량이란 말씀하셨네요. 자, 오늘 오후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생존 피해자 측 입장이 특히 강경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인데요.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뿐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해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서운이 취소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량처럼 주는 돈은 안 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도대체 간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95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반발도 거센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이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단체 측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이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과도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미래 청년들을 위한 기금은 피해자 배상과는 무관할 뿐더러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가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해 피고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610여 개 단체가 소속된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은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내일 오후 1시 국회에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도 예정돼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서 피해자 측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피해자 소송을 전담해온 임재성 변호사도 YTN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실패라며 분류를 삼키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이제 분을 바른다를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얻어냈다, 추후의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방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오랜 시간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소송을 해왔는데 결국 그 소송이 이렇게 끝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면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당원들의 ARS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입당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역대 최고 모바일 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흥행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낮 1시 기준 ARS 투표까지 반영한 전당대회 투표율이 50.4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투표 미참여자에 대한 ARS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대한 후보들의 동상이몽 해석은 제각각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화 메신저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두고 후보 간 거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건 중대한 범법행위라면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진상조사와 함께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여기에 천하람 후보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가세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김나 연대로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선 김기현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동지를 결코 잃으면 안 됩니다. 천하람 후보는 늘 남 비판하는 것만 계속하고 계신데 제발 자기 실력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마지막 ARS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선두를 굳히려는 김기현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사활을 건 여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엿새 동안 당원 2만 3천여 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에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건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지난 주말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 요청을 당부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거취에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만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립적 인사의 임명 등이 보장된다면 실질적인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의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가 공감을 표했다며 형식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윤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만났는데 이견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았든지 하면 그때 검토해 볼 일이다. 시중에 떠도는 그런 50억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쌍특검을 3월 중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데 무게를 둔 상황이지만 당 내홍이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윤주 기자가 전해준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분위기인데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모시고 이틀 남은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해 6월에 3선 도전에 성공하시고 그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출근길에 저희 뉴스큐랑 인터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9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정통 보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되셨는데 그간의 9달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동안의 9달은 당내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를 옮겼으니만큼 이제 그 지역구 특성도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당원들과도 함께 교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밖에 있을 때와 당 안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피부로 다른 점이 와닿으셨나요? 다른 국민의힘. 무엇보다도 사실 저는 전문가 출신 아닙니까? 예. 의사에다가 IT 전문가에다가 경영자에다가 교수 출신인데 그런 그 경력들에 대해서 다 같이 인정하고 정말로 과학기술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당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힘을 얻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마침 아까 그 강제동원 관련해서 그 소송 대리인단이 울컥하는 모습 보시면서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자, 여당 대표, 당 대표 후보로서 지금의 정부 해법과 관련한 일련한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제 벽에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말 담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일본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일본이 사죄를 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다. 정말 계속 독일처럼 사실 잘못했으면 계속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길면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만 짧게만 여쭤보면 지금 피해자 측은 완패라고 하거든요. 정부 외교 완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본의 상징적인 그런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조치를 일본이 한다면 예를 들면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역 장벽 같은 것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풀고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사죄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서로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47.51%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1시 기준으로 이제 전체 투표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당원 100% 투표인 상황에서 이 같은 높은 투표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저마다 좀 해석이 다르던데 후보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침묵하던 다수가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그것을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당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5% 이상의 당원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그 조직표 동원은 25% 정도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바로 직전 전당대회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이준석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35% 투표율에 30만 명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50%를 넘는 투표율에 80만이 넘는 당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에 대한 열망들,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을 편든다든지 줄서기를 한다든지 또 그 단일화에 대해서 평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라고 이제 후보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윤희 갈등,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어떤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네. 그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10대 국정과제를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약속한 그 시간에 그대로 다 완수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좋은 후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역대급 투표율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가 2위를 할 것을 100% 자신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희망사항이겠죠. 예. 오히려 저는 이번에 결선 투표가 이제 일어난다면 저와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간의 결선 투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 네. 그다음에 또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도덕성에 대한 열망들, 그걸 저는 다 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확장성이 크다. 그래서 결선에 가면은 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천하람 후보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김 후보는 윤심 호소에 성공을 했지만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윤심 호소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두 분 모두 그대로 전하면 구태에 가깝다. 이렇게 천하람 후보는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 네. 그거야 서로 선거를 하다 보면 예.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 당의 모든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다 친윤이라고 봅니다. 네. 다들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윤심을 못 얻었다 이런 것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선거에 쓰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야말로 수도권 후보이고 그래서 수도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제일 적게 이기면 20%, 많이 이기면 30%를 3번에 걸쳐서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서울 강북에서 이겨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그런 중도층 그리고 또 2030층에 대한 지지가 저만큼 많은 후보는 우리 당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저는 이 공천 파동이 없을 후보다. 이 사실은 계속 김기현 후보처럼 네. 이렇게 계속 누구에 기대고 자꾸 신세를 많이 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공천하고 꽂을 수밖에 없는데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 당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네. 그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일당으로서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공천 파동 듣자마자 질문이 나옵니다만 그건 잠시 뒤에 대통령실 홍보 관련 논란도 여쭤보기로 하고 천하람 후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지금 계속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천하람 후보 개혁에 목말라하는 지지층은 안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움직이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심하다가 이를테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국면이 있었지만 개혁 주자 자리를 놓쳤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예를 예. 들자면 사실은 나경원 후보 거의 정말 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집단 린치. 그것도 초선 의원들 50명으로부터 린치를 당했죠. 네.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연대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네. 그게 저는 2차 학폭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여전히 2차 학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제가 나경원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네. 들은 말이 정말로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확인한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전국 대담을 해보면 대체로 이제 정치를 평론하는 대담가들이 하는 말이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불출마 효과를 얻지 못하고 이를테면 여론의 어떤 지지율 그래프가 꺾였다,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아쉽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참 제가 이제 1위로 올라섰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저 청와대 뭐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예. 뭡니까? 옛날에 단일화를 했었던 그게 저희들 공보물에 실려 있었는데 유난연대라고도 안 그랬죠. 네. 제가 쓰지도 않은 안윤연대라는 말을 어떻게 건방지게 쓰느냐 이렇게 저 사실과 다른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네. 근데도 제가 그때 별다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항상 어떤 선거에 나가면 특히 이번 같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제가 당대표라고 생각하고 항상 행동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당원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대통령과 전직 대표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상처가 많았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공세가 심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라면 지금 또다시 새로운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고 제 선거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저 여의도에서 보면은 착각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상대만 때려 눕히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걸 심판하는 것은 당원과 또 국민들이죠. 쓰러진 사람이 자기 실력 때문에 실력이 모자라서 쓰러졌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쓰러졌는지를 판단해서 오히려 쓰러진 사람이 억울하다면 그 사람 손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승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당원과 국민의 현명함입니다. 저는 그 당원과 국민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끝자락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 이를테면 대통령과 전직 대표 간의 어떤 갈등, 국민의힘 당 대표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어도 그런 비슷한 흐름의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2달간 일을 하면서 아주 원만하게 일을 처리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윤심 마케팅, 윤핵관 논란이 거의 전당대회를 어떻게 규정짓는 그런 화두가 되었는데 후보님께서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피해 의식인가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대통령을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년사를 하면서 윤심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렇지만 요즘도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그 행정관들이 특정인들을 초청을 하면서 그 김기현 후보의 그 홍보 영상 내지는 저에 대한 폄하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녹취록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방영이 되고 있고 지금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고요. 특히 이거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 7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그 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배됩니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그렇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뿐만 아니라 헌법도 위배되는 정말 엄중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후보님께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이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좀 확보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없다면 후보님께서 요청한 누구의 지시였는지 또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이 없을 경우 앞으로 대응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미 사실 조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당원분 중에 한 분이 벌써 이제 고발을 하셨습니다. 예. 이미 고발 절차는 들어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은 행정관들입니다. 행정관들은 이름, 실명이 다 이제 밝혀져 있고 그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거기까지 나오겠죠. 자, 당원 차원의 어떤 고발이 있습니다만 후보님 측에서는 어떤 계획이, 대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특히나 후보님께서 오늘 안으로라는 어떤 제한적으로 이제 시한을 못 박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사퇴도 함께 요구하셨고요. 예. 네. 추가적인 또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제 추가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지금 현재 당원 개인이 지금 고발한 것이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저희 저 선관위 차원 저희 선거 캠프 차원에서 또 고발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당의 비대위, 당의 선관위 차원을 넘는 법적 대응까지 계획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한 그런 질문이었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사실관계를 좀 여쭤봤는데 캠프 차원에서 더 확인된 내용이 좀 더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우리 당에 더 큰 손해를 끼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일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공천 때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 당은 그냥 전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충심이라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대통령을 믿는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논란, 또 최근 불러진 이런 대통령실 개입 논란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은 믿지만 대통령실은 못 믿겠다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다. 그걸로 해서 5년 만에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심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거기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들 사익 추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아마 대통령께서 사실을 아시면 가만히 놔두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실 천하람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뭐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특히나 거기 등장인물들 엄석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안 후보님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엄석대 잘못인가요? 사실 뭐 그 이야기는 TV 토론 때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저는 엄석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이제 물론 이 비유에 대한 찬반도 있습니다만 비유가 나온 김에 지금 뭐 한병태도 있고 담임 선생님에 빗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체육부장도 언급이 됐는데 자, 굳이 비유를 하면 엄석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엄석대에 저항하지 못한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엄석대의 잘못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량하게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드릴 질문이었는데 과반에 대한 어떤 전망, 현안들을 질문하다 보니 다시 돌아왔는데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결선 투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양강구도라고 봅니다. 예. 그 제일 직접적인 증거는 지금 현재 청와대 행정관들이 저만 공격합니다. 저 단톡방에서요. 네. 그걸 보면 양강구도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두 사람이서 결선 투표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정면 승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결선 투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예. 그 두 가지죠. 사실은 지금 현재 김기현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울산의 땅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아마도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총선 지휘를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는 더 개혁적이고 더 도덕적인 그런 비대위원장이 치르게 될 텐데요. 예. 우리 측에서 우리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런 땅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건 뭐 총선 필패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자 함이고요.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또 말씀드린 그런 청와대 그 행정관들의 개입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예상대로 결선 투표로 안 후보님과 김기현 후보님 만나면 토론을 하잖아요. 다음 날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인데요. 비밀이세요? 네. 마음속엔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키워드라도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전당대회 이후 저희가 토론회가 열린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노사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산업 현장의 유연한 대응을 막고 노사의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행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필요할 때 몰아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엔 연장 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정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차 출퇴근이나 주 4일제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현행 모든 업종 1개월, 연구개발 업종 3개월로 돼 있는 게 3개월과 6개월로 각각 확대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 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 방안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한 장시간 노동 회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이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가를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마저 정부가 포기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 4만여 명의 펫CT 검진을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꼴로 폐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 의원실 자료를 보면 재작년 12월 정부 지침에 따라 실시한 검진 결과 이같이 파악됐고 이는 비슷한 나이 여성 폐암 발생률의 35배에 달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 종사자 수도 33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검진 대상자는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고 있는 55살 이상 노동자 또는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실시한 노동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환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3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5명으로 1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9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에게 급성 설사를 동반하는 장염을 일으키기 쉬운 만큼 접종이 필요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첫날, 예약한 보호자들과 아기들이 잇따라 병원을 찾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아가 대상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지금까지는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접종으로 20-30만 원대의 접종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요새 물가도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 다 맞는 건데 이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이 영유아 손과 입으로 쉽게 전파돼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 이에 따른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영아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낮춰주고 그리고 심한 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감소의 효과도 90% 이상으로. 접종은 8주 간격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이뤄지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을 확인해 선택하면 됩니다. 그 장내에서 면역력을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고 먹어서 장 쪽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체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미 1차 접종을 유료로 했다면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알았더라도 부분적인 면역만 형성될 수 있어서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80%대 후반으로 다른 영유아 필수 접종률 95%와 비교해 낮은 편. 질병관리청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5%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인데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6월과 7월 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1월 5.2%로 다시 올랐지만 지난달 4%대로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은 2년 만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2% 하락했는데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이 내렸습니다. 농산물은 풋고추와 파 등 채소류가 오르며 1.3% 상승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2년 만에 하락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8% 넘게 올라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대폭 상승인데 전기, 가스는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업계도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빔밥과 냉면, 짜장면 등 외식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서울 기준 8가지 대표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0.8% 올랐습니다. 짜장면은 6,569원으로 지난해보다 13.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비빔밥은 8.8% 올라 만원, 냉면도 9% 상승한 1,69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삼겹살과 김밥이 12% 상승했고 참치캔 등 가공식품 가격도 7에서 1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양고추와 오이 등 시설 채소도 출하량 감소의 영향으로 도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청양고추 도매 가격은 10kg에 1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오이와 애호박 도매 가격은 1.8%가량 급등했습니다. 청양고추 가격 상승은 1월 한파와 일조시간 감소가 겹쳐 출하량이 줄었고 애호박과 오이는 일교차가 커져 출하량 확대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압박에 식품업체들은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건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인 물가 압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트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에 제주도의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우선 이번 환경부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환경부는 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상위 및 이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쟁점을 계획과 사업 승인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함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됐던 항공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게 했고요. 법정 보호생물 보호나 이 물이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 구조인 숨골에 대한 정밀한 현황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환경부에 맨 처음 제출한 게 지난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보완해도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반려 통보한 바 있는데요. 이후 국토교통부가 추가 연구를 거쳐 지난 1월 환경부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고요.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이 건설 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국제공항과 별도로 공항을 짓는 건데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 제곱미터 땅에 3,200m 길이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사업비 6조 6천억 원을 들여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인데다 악천후로 인한 결항이 잦아서
제2공항 사업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이란에서 여학생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이 여러 도시로 확산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란 시내 한 병원이 입원한 여학생들과 간병원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독가스 의심 공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메스꺼움과 두통, 현기증, 다리 감각의 둔화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테헤란 남쪽 도시 콤에서 대거 발생한 독가스 의심 공격은 다른 도시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테헤란과 아르다빌, 이스파한과 아부아르 등 최소 52곳에서 400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30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독가스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늑장 대응에 학부모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정확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authorities have said that they have ordered an investigation into these incidents, but we do urge that such investigations should be transparent and the findings be made public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히잡 의문사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여학교를 폐쇄하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라리사 역의 역장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역장은 당시 여객 열차 선로 변경 지시에서 실수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역장 측 변호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술했다면서 기소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내린 많은 비로 조호르, 파항, 네그리 등 말레이 반도 남부 3개 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종자가 계속 나오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7개월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우크라이나 군에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면을 포위하고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퇴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요 거점인 바흐무트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주택과 공장 건물 등을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시내 우크라이나군을 3면으로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바흐무트의 주요 교량 2개가 최근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다리를 폭파한 건 우크라이나 군이라면서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퇴각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Тим самим захопити місто малою кров'ю, але вони вже стільки положили людей, що катастрофа для ЧВК «Вагнер» та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вона просто неминуча. 우크라이나는 최근 바흐무트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지 않다며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바흐무트 함락에 대비해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는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바흐무트 사수 입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교전 속에 7만여 명이 살던 바흐무트는 4천여 명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С продуктами тяжело, гуманитарку раз в месяц дают. Нету света, ни воды.
Ни газа, ничего нету.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도시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바흐무트 점령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도시를 차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이 지역 군 지휘소를 시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김진호 기자를 통해서 동부전선, 특히나 바흐무트 상황을 먼저 보셨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 불안마저 일상의 일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 전후로 우크라이나에서 취재를 이어온 김승환, 송재인 기자와 현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에서 이제 중계차 화상 연결을 통해서 저에게 소식을 전했었는데, YTN 취재진이 키우 현지를 취재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살면서 가장 오래 차를 타봤던 것 같은데 비행 시간을 빼고도 들어갈 때 12시간, 나올 때 16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동했던 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2배가 넘네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도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인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갈 때 그 국경 구역이 한 제 기억으로는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5시간 반 정도 대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저희를 계속 잡아두고 또 차 안에도 한 3번 정도 점검하고 그래서 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점검하고 그냥 감시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린 거예요? 네, 저희가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권도 보고 차 안에도 한 3번 정도 점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 보면 동부전선이 좀 교전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키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치열한 교전은 없는 상황인데 한국 기자들은 왜 그 동부전선이나 전선 취재까지는 가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고요. 저희도 미리 서류 신청을 해서 외교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고 겨우 진입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네, 진입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지에서 임시나마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지역도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교전 전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동남부 지역인데 멀리 떨어진 수도 키우를 포함해서 서부 지역만 지금 임시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쉽게나마 상징성을 지닌 수도에서 전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네, 지도를 봐도 확인이 됩니다만은 최전선과는 거리가 있지만 수도 키우 역시 전쟁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저는 한마디로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통금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밤 10시부터 현재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우크라이나 현재는 지금 통금 지역이라서 아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 이렇게 공습 경보가 울리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현지 시민들은 이거 다 울릴 때마다 대피소에 가면 일상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공습 경보마저 일상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습이 울려서 대피소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송 기자가 직접 가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22일 오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키우 시내는 우선 거의 모든 건물에 지하 대피소를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저희도 취재진도 이제 호텔에서 대기를 하다가 취재를 하러 나가던 중 공습 경보가 갑자기 울리면서 호텔 지하 공간으로 대피소로 가봤는데요. 지하 창고와 직원 휴게실까지 여러 차례를 거쳐서 엄청 깊숙한 지하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시다시피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공습경보는 사실 울리는 건 2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해제 경보,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지가 뜨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대피소에 머물러야 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의자와 담요도 저렇게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호텔 직원이 와서 음식을 간단하게 좀 조식과 가깝게 차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처럼 보여서 그 부분이 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YTN 취재진이 취재해온 화면도 그렇고 외신 화면을 봐도 그렇고 시민 생활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경 자체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처참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안전한 지역도 있기는 했는데 좀 차이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그러니까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군인들 모습이 있으면서 이렇게 참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광고판을 많이 볼 수도 있었고요. 네. 사실 시내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기는 원래 쉽지 않은데 거기는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원래 시가전을 할 때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모래 주머니에 있었고 또 이렇게 총을 든 군인들이 이렇게 시내 곳곳에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아, 완전한 일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서 뭐 김승환 기자 불안도 일상인 그런 생활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표정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다녀와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해 6월 YTN 취재진이 갔을 때와 가장 달랐던 모습은 아무래도 모든 가게 문이 대부분 열고 있었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비록 영업은 잘 안 되긴 하지만 가게 문은 대부분 열려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동할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이 큰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직원들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일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한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일례로는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번화가 쪽으로 갔었는데 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홍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리 비보잉을 하거나 버스킹을 하면서 거리 공연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불안과 슬픔이 깊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활기 넘치는 풍경도 보면서 전쟁 속 삶을 한마디로 좀 규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속 삶. 물론 취재를 하기 위해 현장에 특파돼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전쟁이 우리가 낯선다 보니 현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어떤 감회도 남다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시민들을 만났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시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처음에 취재했던 간이주택에 있던 아이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위성도시인 이르핀에 사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 루트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집이 다 파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고 이제 간이주택에 사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10대 소녀 2명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그 화장을 하더라고요. 눈화장을 잘 보이려고. 여느 10대 소녀처럼. 여느 10대 소녀처럼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의 현실이 비현실적인 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가족과 이렇게 일상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지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 송 기자는 혹시 인상적이었던 모습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면서 실시간 전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징성 있는 수도 키이우로 가는 만큼 현대 2023년의 전쟁 속에 사는 삶은 어떨까 좀 일상적인 모습이 가장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기 전부터 섭외에 좀 공을 들였던 게 대학 취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이 좀 기억에 남는데 가보니까 물론 뭐 비대면이긴 하지만 강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교수님이 한 말 또 학생이 한 말 이렇게 각각 좀 기억에 남는데 교수님은 교육이 무너지는 게 또 다른 의미의 패전이다. 교육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관련해서 한 대학생은 전쟁이 끝나면 뭐부터 하고 싶냐, 뭐 연구가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단은 많이 울 것 같고 아무래도 대학생이면 20대 초반 어리잖아요. 국내 여행을 아직 많이 못 해봐서 우크라이나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청년들이 얼른 가족과 함께 새해 소망도 빌고 여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 아까 국경 통과도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취재라든지 특히나 인터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한국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이 주택을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가든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도한다는 거에 자체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단 평화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또 전쟁에서 자신들이 꼭 이길 거다 이런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정에서 좀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물리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는 다행히 없었고요. 우선 취재 과정에서는 좀 제약이 있긴 했던 게 전쟁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당국도 좀 취재에 민감한 면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안상의 이유라던가.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대표적인 대피소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취재에 제한이 됐던 적도 있었고
또 일주일가량 현지 취재 기간을 이제 이어가던 중에 저희가 간 게 침공 1년 전후를 맞춰서 간 건데 사실 실제로 침공 1년 당일에는 별다른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취재 후반부, 그러니까 26일쯤부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돼서 키이우 시내에 가깝게 이제 러시아의 드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습 경보도 울렸고요. 이때가 아마 밤에 울려서 새벽 4시 반 정도에 해제가 됐으니까 5시간 동안 저희가 있던 기간에는 가장 길게 유지되면서 실시간으로 SNS로 그 소식을 보고 있는 게 뭐가 다가오고 있고 뭐를 요격했다 소식을 보고 있는 게 불안감을 좀 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 기자가 대학 현장에서 만난 학생이 전쟁 끝나면 많이 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신적인 피로도 혹은 트라우마도 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키이우 부시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전쟁이 난 이후 바르셀로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불꽃 축제가 한창이었는데 그 소리가 폭격 소리랑 비슷해서 자기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현지 코디 저희와 함께 일하는 현지 코디도 처음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남자친구가 오늘 전쟁 났어라고 말해주고 나서 화를 냈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쟁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지원 의사가 있다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네, 실제로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병원이든 혹은 정부든 가장 시급한 걸로는 이제 부상자들을 위한 재활기구 또 치료 장비들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면서까지 말을 해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우선 현지 상황은 한꺼번에 이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수요는 이제 많은데 재활기구나 치료 장비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사실 비용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준 기계들을 보면 이제 어떤 기계인지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뭐 초음파 원리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지지는 기계라든지 혹은 간이나 조직을 절제할 때 사용하는 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 장비까지 소개를 해줬는데 자, 불안의 일상화, 침공 1년을 취재한 송재인 또 김승환 기자로부터 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으로 이런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 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 쿡탑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태어난 지 두세 달로 추정되는 아이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두암동에 있는 등산로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등산로 입구 CCTV 등을 바탕으로 숨진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또다시 공분을 산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정식 공판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는데 대전지검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부장검사와 성폭력 분야 전문성이 높은 검사 3명으로 팀을 꾸려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무려 21년 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경찰관 한 명이 파출소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라졌던 권총이 돌아왔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1시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금암 이동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가 피살됐습니다. 백 경사는 목과 등 그리고 가슴을 6군데나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문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는가 하고 이제 퇴원식에서 뒤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했더니 들어가서 끌려줘서 들어가 본 게 그 바닥에 엎어진 상태여갖고 피가 막 형쟁 당겨서. 백 경사는 동료 경찰관 4명이 외근 근무를 하러 나간 2시간여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찌른 뒤 실탄 4발이 장전된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사라졌던 백 경사의 389경 권총이 21년 만에 최근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울산광역시. 그러면 그 총은 맞아요? 그 총 맞아요. 총기 번호가 일치합니까? 예. 흥미로운 점은 백 경사 사건과 그보다 1년 전인 2001년 말 대전에서 발생했던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대낮에 은행 지하주차장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고 3억 원을 든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두 사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전북 임실군 임시읍 한 야산에서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헬기 2대와 차량 7대, 진화대원 54명이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산림 0.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을 낸 성묘객은 현장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산림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진화 헬기 11대와 진화대원 200여 명이 투입돼 낮 12시 반쯤 2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산림 3헥타르가 불에 탔는데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도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16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에 설치된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쯤 경남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골프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헬기 6대와 소방차 11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부는 오후 4시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매출 뻥튀기. 크라운 혜태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영업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하는 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아든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검토해보니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가짜 매입이 확인돼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액수는 무려 2,800만 원. 이미 납부를 마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돌연 6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최근 혜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에 맞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에서 혜태제과가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떠넘긴 것이 뒤늦게 드러난 탓입니다. YTN 취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40개에 달하는 직영 영업소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확인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이지만 취재진이 도매상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2016년 발급량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 측이 협의도 없이 가짜 매출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도매상들 설명입니다.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잡혔으니 나중에 마이너스 생겨서 끊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발행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는 1억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당시 영업소당 3억 원이 넘는 가짜 매출이 잡혔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쏟아지는 도매상들의 항의에 영업소들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전화 엄청 받나 보더라고요. 나도 혜태제가 다니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거의 영업소에서 3억씩 이렇게 가판을 잡고 그랬었는데.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사 개입은 없었고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부문 임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보신 대로 YTN 취재 결과 혜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제과 측은 영업 조직의 과욕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럼 조직적 관여, 본사 동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 부풀린 매출을 수년 동안 정상적인 회계로 맞추기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전산 자료를 취재진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혜태제과 내부 전산 자료입니다. 과자를 도매상이나 마트에 공급하는 영업소 11곳의 매출이 일부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전산 매출과 세금 계산서 실발행을 나눠서 구분하고 둘 사이 차이도 정리해놨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리된 이 파일은 혜태제과가 그 이전에 있었던 매출 부풀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부풀려진 매출 대부분을 2019년까지 실제 회계와 맞추는 작업을 기록해둔 겁니다. 앞서 혜태제과는 취재진에게 매출 부풀리기 과정에서 본사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영업 조직원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영업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본사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혜태제과는 왜
몇 년 동안 매출을 줄여가면서까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부풀렸을까? 비슷한 시기 혜태제과에는 굵직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에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엔 지주사인 크라운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겁니다. 매출 부풀리기는 상장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 관리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상장 주관사나 그리고 해당 회사 모두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가 주가를 관리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요. 그와 같은 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가공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을 부풀리는 건 상장 회사로서 큰 잘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과대계상을 했을 테니까는 결국 이제 회사의 주주라던가 은행 같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혜태제과는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은 지주사 상장 이유라며 상장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사에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는 물론 상장 전에도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이 이뤄진 만큼 해명 자체를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세금을 맞은 도매상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멀어 인재 영입이나 투자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논리인데 지역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급 인력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기사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고 거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역시 김관영 지사가 직접 대통령실과 전화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19대 국회 때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고 당연히 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제3금융중심지 사업에 기금운용본부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편 시동과 함께 또다시 제기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역 수건 사업과 맞물려 언급된 그 자체만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의 주인공은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였습니다. 팀을 옮긴 첫 해 5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2022-2023 시즌 정규리그의 주인공은 우리은행 김단비였습니다. 기자단 투표 110표 가운데 107표를 휩쓸며 올 시즌 가장 빛난 별이 됐습니다. 김단비와 동료들은 인기 드라마의 대사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언니, 지금이야.
올해로 데뷔 16년째인 김단비는 득점 2위, 공헌도 1위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MVP와 베스트 5, 우수 수비 선수상 등 5개 부문을 휩쓴 김단비는 가장 먼저 은사인 위성우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냥 몸만 좋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를 한 팀의 에이스로 만들어주신 위성우 감독님,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낸 저도 대단하죠. 에이스 김단비를 영입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위성우 감독은 개인 통산 9번째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친 여자농구 선수들은 저마다 재치 넘치는 수상 소감으로 모두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눈물이 안 나네요. 올 시즌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자! 저에게 자신에게 고맙고 싶었어요. 네. 팀별 30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 레이스를 모두 마친 가운데 1위 우리은행부터 4위 신한은행까지 상위 4팀은 오는 11일부터 최종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가 동아시아 슈퍼리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삼공사는 어제 일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 SK를 90대 84로 이겼습니다. 동아시아 프로농구 8개 팀이 출전해 최강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인삼공사는 우승 상금 약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표로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남자 경영 대표팀 선수들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간판 스타 황선우와 이호준, 김우민, 양재훈 등 4명의 선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훈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팀의 막내이자 에이스인 황선우는 한국에서보다 훈련 강도를 1.5배 정도 올렸다며 기록이 더 좋아졌고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호주에 도착한 선수들은 단체전인 남자 계영 800m에 초점을 맞춰 35일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민과 안재현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 스타 컨텐더에서 일본의 세계 랭킹 1위 조를 꺾고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전 동산고 1년 선후배로 랭킹 6위인 두 선수는 어제 인도 고아에서 열린 결승에서 우다 토가미조를 3대1로 제압해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합작했습니다. 우다 토가미조는 오는 5월 더반 세계 탁구 선수권 우승을 노리는 강호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은 4월 상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무려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하지만 5mm 미만으로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는데요. 여전히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전주와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